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주담대 이어 마통 한도 조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도 어렵습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주담대 말고 여기에 이어서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조인다라는 겁니다. 네. 이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가계빚 폭증에 당국 신용대출 연소득 연동하는 LTI를 검토한다. LTI가 뭐냐? 소득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이 소득이 얼만큼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같이 연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전망이 연봉 정도만큼만 마이너스 통장도 쓸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허리띠가 없는 구멍을 뚫어가면서 조이는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계빚이 폭증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일단 가정에선 돈 들어갈 때가 쪼인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죠. 네. 허리띠를 조이기만 하다가 자칫 숨 넘어가면 더 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로 집 사는 사람과 대출로 생활비에 보태는 급전 땡겨 쓰는 사람을 구분하는 디테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물가 2% 안정세라는데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 일단 물가가 안정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물가 이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세에 41개월 만에 최저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물가 안정세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인 걸로 보입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보인다. 다만 장바구니 부담은 아직 체감 물가는 살짝 좀 높은 감이 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투입하는 물량의 어떻게 시장에서 이 수습이 되는지를 같이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야 비토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어제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근데 어떤 안을 발의를 했느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고요. 대신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이 특검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안이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이죠. 조금씩 이 특검법 내용이 좀 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이어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발의, 한 제시해법 수용, 법안 통과 노림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었던 해법, 대법원장이 추천합시다라는 거를 이번에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안 통과되도록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이탈할 수 있도록 뭔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같이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자중질환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노림수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소심파 호응이 이끌어 자중질환 유도라는 지금 부제도 보여요. 네. 일단 민주당이 노리는 게 만약에 자중질환이 맞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은 밤 휴일이 두렵다. 네.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는 응급실 2기에 밤과 빨간 날 휴일이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전국의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지금 이 전공의 파업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병상수 거의 97.5%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수도 73.4%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료계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의료계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약간 뭐 기조는 달라요.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 영유아 이 심폐색,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곳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얘기와 의료계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39도 고열이 나도 어린아이일수록 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조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산에서 28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열경련이 왔는데 응급실을 돌다 1시간이 넘어서 병원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대동맥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초응급 상태인데 대동맥 박리도 4시간은 기다려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10월 1일 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군의 날 쉬는 게 얼마 만이냐? 34년 만이에요. 34년 만에 쉬는 국군의 날. 네, 이번에는 시가행진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군 사기 진작도 사기 진작이고 소비도 같이 좀 창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누구지? 뭔가 행가래를 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구냐? 패럴림픽, 네, 보치아 이 종목의 정호원 선수입니다. 정호원 선수 이번에 이른바 10연패입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올림픽 끝나고 항상 뒤이어서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죠. 네,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이 올림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패럴림픽의 보치아 종목에서 정호원 선수가 이번에 10연승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10연승이라고 하면은 40년이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0년 동안 지금 탑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선수들. 네. 근데 한편으론 이번에 내가 지면은 10연패가 안 되는 건데 하고 부담을 느꼈을 정호원 선수. 네.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다음 기사를 같이 볼까요? 네, 정호원 선수 낙상, 화마 딛고 에이스 우뚝 선 정호원 도전 안 끝났다. 네. 정호원 선수 어렸을 때 돌도 안 지났을 때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에 화재도 있어서 이 가게 경제도 상당히 좀 흔들흔들했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1998년에 입문해서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에 4번째 이 금메달을 얻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보치아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정호원 선수가 이 하는 걸 보면 막대로 공을 위에서 굴러 떨어뜨리는데 이게 뭐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치아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무슨 종목이지라고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종목인데 경기장이 넓지는 않아요. 6m, 12.5m 크기 경기장에서 6개 빨간 공, 또 6개 파란색 공을 누가 더 가운데에 가까이 표적구에 가깝게 던질 수 있느냐, 표적구에 가깝게 던진 수대로 1점씩 얻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컬링이랑 좀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보치아가 뭔지까지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야바위입니다. 야바위라고 하면 이거 속이는 거 그거 야바위인데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라는 게 야바위의 뜻이에요. 사전에 있는 단어죠. 네,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한동훈 안 넣은 특검법 발의 재의결 뾰족수는 글쎄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4번째 발의했습니다. 4번째 제출을 했어요. 네. 관련해서 대체 이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아까 저희가 일면에서 살짝 봤죠. 이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신에 야당이 비토권이 있다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수사기간 90일, 파견검사 30명으로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다. 이번이 네 번째 제출한 특검법이죠.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이번 4차를 좀 볼게요. 4차는 수사 대상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권이 동의한다. 대법원장 추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천이 부적합하면 야권의 비토권을 보장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이 된다라는 게 이번 특검법에 실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제목은 사실 이 내용이었지. 이것만이 아니다. 왜? 특검 규모를 좀 볼까요? 특검 규모. 원래는 이 특검보가 20명이었었는데 3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사관 및 공무원도 원래 40명 이내였었는데 60명 이내로 늘었습니다. 그럼 기간은 어떠냐? 기간 볼까요? 특검 기간은 원래 최대 90일하고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였었는데 최대 110일로 늘어났죠. 그리고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검 규모도 커지고요. 기간도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죠. 제보 공작 의혹 넣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없네? 라는 겁니다. 어제 이 안을 보고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나 볼까요? 민주당이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건 법률적 야바위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 압축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올렸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이거 야당이 마음에 든 특검이 임명이 될 때까지 쇼핑하겠다는 거 아니냐. 야바위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법안을 본인 스스로가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네. 안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고요.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저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주파수를 마치고 당원과 이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이 당대표를 완전히 식물 대표로 만들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민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정부를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당대회 때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식물 대표로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그것들을 관철해내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전철 이 전에 이 당대표들 2명이나 벌써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 역시도 몰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향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격을 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동학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를 걱정을 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대목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권성동 의원은 이제 법률적 야바이라고 했지만 저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위장 전술 같아요. 위장 전술이다. 여권을 흔들기 위한. 그러니까 4차라는 이제 그 특검 이제 안으로 포장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른바 장타로 무너뜨리는 전략보다는 연타로 계속 이 상대를 진영 흔들어 놓겠다. 이런 근데 전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하신 게 네. 장타 하나보다 연타가 더 무섭다 연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효과가 중요해. 왜냐하면 잔매 맞다 보면 장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아마 여권이 지금 약간 지금 배로 치면은 네. 배가 약간 기울은 것 같은데 이때 가판을 흔들면 배가 침몰하거든요. 아. 지금 그걸 노리고 사찰했는데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보다 보면 야당이 이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야당이 무한 비토권 행사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후보 나타날 때까지 국회의장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임성근 구병노비설 추가, 그건 한동훈 대표가 못 받겠다 했는데 네. 이것도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김건희 여사까지도 같이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사실은 이건 똑같은데 네. 오히려 수사 기간, 수사 인원도 늘려서 강화한 건데 마치 한동훈 대표 안을 받은 것처럼 하는 위장 전술을 가지고 여권을 흔들어서 이른바 한윤을 계속
갈등을 통해 고립시켜내겠다 이 전략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없죠. 저는 이거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봐요. 받을 수 없는 명분이.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아마 전략을 이 특검 말고 네. 국정조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것도 내부에서 조금 얘기 나온다는데 아마 이것 또한 고려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장 전술이다. 사실상 뭐 크게 달라진 바 없고 민주당이 뭐 전향적으로 뭐 마치 새로운 걸 뭐 넣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다. 그냥 위장 전술이다. 국민의힘을 흔들려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온 게 제보 공작 의혹 이거 넣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한 거의 내용에 없죠.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특검법을 발의하는 김용민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제보 공작 관련 걸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도. 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지금 제보 공작 넣고 싶으면 니네가 발의해. 약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낸 걸로도 우리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런 겁니다. 일단 지금 뭐 다들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을 왜 발의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원내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의 저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힘겹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뭐 지금 당장 30명, 20명 지금 현재 당장 의견을 같이 하는 훨씬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그 사람 소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총의가 아닌 의견을 내서 법안을 내봤자 이건 또 다른 정쟁을 낳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어제 민주당이 저 특검법을 보면서 확실히 하나 하게 된 거는 민주당은 순재 개병 특검법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삼모사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말만 달라지지만 결국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속아 먹을 만큼 저희가 그렇게 우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총의를 모으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안이 발의되면 결국에 또다시 국회가 표류될 거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야당보다는 여당이 조금 더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거부권 전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까지 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까지 고려해 주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계속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한 대표 주장대로 안을 발의를 하면 오히려 더 내부에서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한동훈 대표 실제로 직접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들어보시죠. 대표님,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고는 한동훈 표 특검법을 반영한 거 아니냐면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네,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인 입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낸 안은 내가 얘기한 이 입장이랑 달라요. 원래 민주당 안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정현 의원님. 네. 그러면 야당에선 지금 야당이 같이 이번 네 번째 특검법을 낸 건데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안을 내면 받을 것이다. 혹은 이 안을 내면 최소한 거부권을 만약에 이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건데 최소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8명은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지점이 모호하다는 게 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네. 8명의 의원이라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원들을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을 밀어붙이겠다. 혹은 뭐 대통령실을 설득하겠다.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죠. 네. 제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애매모호하고
무엇인가 속을 알 수 없는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건 어떻게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서 최수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들 뭐 위장 전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니 정치에서 어떻게 100% 당신이 원하는 거 받아줄게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의 과정은 협상이고 조율입니다. 네. 100%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아줄 테니 같이 가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했던 그 말처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민주당과 함께 협상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저는 정치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다운 화법을 쓰고자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바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A부터 Z까지 있으니 네. 여기에서 무엇은 담고 무엇은 빼겠다. 자 이제는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에 나서야죠. 그 말 잘하던 한동훈 대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뭔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혹은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해내야지 그냥 내 주장은 이겁니다. 내 생각은 이겁니다. 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한 대표랑 얘기한 겁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고까지도 명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는 또 한동훈 대표의 얘기랑 또 살짝 다르죠. 사실 익히 이전부터 달라오긴 했습니다. 몰랐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한 3자 추천 특검 진퇴양난, 나서면 여당 반발, 발 빼면 여론 악화, 한동훈 대표 진퇴양난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제3자 추천 특검법 회의론 속 단일 대우 기류 짙어지는 여당. 오히려 우리의 적은 누구구나 확실하다 싶어서 단일 대우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 민주당의 저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특검 발의안 자체가 네.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 여론은 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국가 보훈이고 안보에 있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실 출마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내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 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총의를 안 모으면 이거 결국 또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게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 2차 특검안에 민주당 특검안에 대해서 네. 당론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당론에 대해서 개개인 의원들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민주당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에서 워낙 악법적인 특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진실 규명과 멀어져서 지금 상황이 꼬여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 꼬인 실타래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단일 대우와 진퇴양난 지금 두 가지 제목을 저희가 봤거든요. 진퇴양난의 느낌이 살짝 풍기면서 단일 대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득 중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쉽지 않은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윤 험담 사설 정보지 고발.
허위 사실, 당정 갈등 악의적으로 부추겼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이 도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지라시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체 무슨 내용이었는데 싶죠.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을 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쭉쭉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고 당정 갈등을 악의적으로 부추겼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최수영 의원님, 사실 원래 이 지라시가 사실 정치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고발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되게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밭글이라 그러잖아요. 뭐 도는 글, 밭글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SNS상으로 이제 이렇게 도는 건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특히나 언론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굉장히 많아서 출처가 어딘지도 하루에도 수십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근데 그동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느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약간 배가 기울은 상황이잖아요. 무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뭔가 이게 일치점과 합의점보다는 오히려 삐걱거림이 있어 보이는 게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한 대표가 처한 상황이 한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리다가 네. 교차로에 노란불에 딱 걸린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면 잘못하면 사고 나고. 지금 그게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에 맞는 거죠. 네. 그 현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역량,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 혹은 뭐 미래보다도 현실에 안착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흔드는 이게 저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사실은 이른바 저게 뭐 누가 자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악의적으로 윤한 갈등을 고의적으로 부추기고 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 사실 이거는 맞죠. 공론장을 이것도 왜곡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건 그 승인한 거잖아요. 네. 강력 대응하라고 그렇죠. 주문한 거죠. 이 얘기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운동 스포츠 세계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본인의 기량이 뛰어나도 이 팀에 녹아들지 않는 한 본인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뭐 대권 이런 거 빅픽처보다는 네. 이른바 마이크로 매니징, 미시적 관리를 통해서 당에 안착하겠다. 지금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최혜병 특검 모든 것들이 지금 네. 그 사이즈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설 정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 대응한 거 정말 그 고발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거 전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나는 당에 착근하고 윤한 갈등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부추기는 세력과 혹은 그런 정당 이런 데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그 시그널을 보인 게 이번 강력 대응 사태다. 그래서 앞으로 요 사안을 놓고 본다면 네. 한동훈 대표가 당을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가 조금 예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결국은 큰 틀에서는 당정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류가 저번에 사실 깔려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그런 기류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일 경우에도 이거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다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뭐 한 팀, 원팀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 안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좀 비춰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지 않겠다. 네. 누가 안 참는다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통도사 메밀밭 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압박 속 첫 SNS 행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사진이죠. 영상으로 보실까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보셨나요? 약간 비가 좀 추적추적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 어두운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산을 들고 반바지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뒷모습 멀리 통도사의 메밀밭을 보고 있는 모습에 약 한 15초 됐나요? 15초 정도 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뭐 피의자 적시 막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와중에 올린 게 통도사 메밀밭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아마도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여러 차례 또 경험했던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또 비극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또 겪었던 과거도 돌아보셨을 것이고요. 권력의 비정함, 끝까지 이 권력의 어떤 몰이식으로 한 전직 대통령을 몰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스스로의 권력의 추상 같은 어떤 경험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어떤 딸이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로 본인의 어떤 수사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유포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의혹으로 더 과장되고 확대되면서 이미 범인이 된 것처럼 이제 사회가 인식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전직 대통령 죽이기라고 하는 어떤 검찰 권력의 매서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검찰 권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던 5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함도 저 뒷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점 정도는 사실 느껴졌는데 그 생각이 뭐냐? 아마도 과거에 대한 회상, 앞선 전직 대통령들의 뭐 과거 등등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뭐 비정한 이런 수사들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영상이 다른 때 만약에 이 영상을 올렸으면 그냥 통도사배 메밀이 많이 자랐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딸 다혜 씨도 같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딸 부부 이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다라는 게 검찰의 생각인 거예요. 박근혜 잡은 경제공동체 겨눈다. 네. 지금 검찰은 지금 중진공 이사장에서도 이어져서 지금 온 게 딸 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생활비를 줘왔다.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서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취업을 시켜줬고 취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금전적인 이득이 됐고 이게 뇌물이다라고 이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검찰이 대입한 공식은 경제공동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득은 부부의 이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득이자 뇌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공동체 관련한 앞선 판례들이 있었죠. 제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로 이제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 현재 조국 이 대표 관련해서도 딸 조민 씨랑 같이 해서 경제공동체다라고 해서 1,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이 당시에도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었죠. 관련해서 그때는 무죄가 났다. 왜? 아들을 독립생계라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이 50억 원이 곽상도가 받은 걸로 볼 수가 없다. 아들은 따로 별도 생계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관건은 독립생계냐 경제 공동체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어제 밤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딸 다혜 씨가 SNS에 직접 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nope.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샵 겸손은 안 할래 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진도 같이 올렸어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 그리고 꼭 맞잡은 두 손을 사진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네, 우리 경제 공동체 아니야. 지금 검찰에서는 우리 경제 공동체라고 우리 운명 공동체야. 경제 공동체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동학 위원님. 네. 이제 하나하나 다 반박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분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혜씨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체가 다 공분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게요 정치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잣대가 들이대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 이것은 민주당을 약간 분열시키기 위한 분열책동 아니야? 그런데요, 저희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다혜씨 입장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수석들, 그다음에 비서관들 거의 수사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통화돼 보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수사를 하고 오라가라 하고 심지어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요. 작은 전셋집 계약을 했는데 거기 부동산까지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재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2018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최근에 통장까지 이거를 다 들여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모욕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언론에다 브리핑하는 거. 그거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은 지금 그 독소조항이 해당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특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 왜 문제 제기하지 않죠? 특검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게 모욕주기성 이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치 공세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기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전직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모욕주기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걸 만회해 보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없던 사건 만든 겁니까?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3년 전부터 고소고발이 된 사건을 조현옥 인사수석,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차근차근 수사했고 당시에 그 이 일에 관여했던 그 검증에 관여했던 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하니까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가지고 얘기를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없던 사건을 5, 6개월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기획수사고 음모라고 얘기하죠. 근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네. 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혹은 그걸 읽은 그 임직원들, 그러니까 참모들이 네. 그 사람을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대통령 가족이 받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2년간에 받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대표보다도 영입된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전문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 또 이혼하고 나니까 문다혜 씨는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이 계속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혹시 외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문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그러진 않았는가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결부시키는 거는 꼭 이거는 말하자면은 물타기에 대한 저는 그 정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기보다는 어떻게 네.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저 어제 통도사 메밀밭 사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기서 메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먹구름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잖아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 우산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민주당과 같이 함께 방어해보자는 뜻으로 봐요.
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문다혜 씨가 글을 올립니다. 네. 우리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는요, 경제 공동체 상위 개념입니다. 경제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이 네. 이제는 단일 대우로 저는 여기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느냐?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안 보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일 대우 이 사안 자체가 한두 달 끌어가면은 찬바람이 부는 때쯤 나올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여기에 묻힐 겁니다.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지만 또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 효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바로 보이는 아까 그 보이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어두고 약간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들고 이 바람이 휙휙 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뭔가 검찰에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우산을 펴서 비가 온다면 우산을 펴서 난 대응을 하겠다. 같이 하자라는 걸로 나는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신정현 위원님.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 거니까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네. 결국 칼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뭐 경제 공동체를 겨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 속에 걸려 있죠. 그래서 김만배,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경제 공동체 속에서 사법 리스크에 칼끝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시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 대표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정치적 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그 3년 가까이 되어 있던 이 수사의 과정 속에서 네. 절대로 언론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매일마다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취재 활동만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통장 내역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에 누군가 비선 실세가 흘리거나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다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흘릴까요? 결국은 앞서 이동학 전 최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기와 국정의 혼란을 상대방의 어떤 곤혹스러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어떤 피의사실 유포하는 이런 행위들 검찰도 대통령실도 중단해야 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잘못대로 법대로 처벌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는 행동들 이것은 대통령실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정치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아까 잠깐 얘기에도 나왔죠. 전 사위가 받았던 급여가 대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네. 파격 처우를 근거로 이게 뇌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당시에 그 사위가 받은 대우가 대표보다 급여가 많고 항공계의 어떤 전공이나 커리어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항공계에 바로 임원으로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보다 좋은 꼴보직이 없는데 왜 굳이?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의문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전 검찰이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검찰이 밝히면 보고요. 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타이 이스타젯 하니까 이게 무슨 진짜 항공사인 줄 알고 네. 오해를 하시는데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티켓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증권사에도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도 근무한 경력, 그러한 능력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딸에게 뭔가 뭐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비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걸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다 받은 것으로 예정을 하고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저는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사하는 이 과정에서 그리고 뭐 2억 5천만 원을 줬다 안 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퇴임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뭐 사위 채용권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 지금 오고 있는 건 별건으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퇴임 이후의 건들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이 손자의 아이패드를 같이 뺏어가기도 하고 검찰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모욕 주기, 괴롭히기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결국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지금 덮는데 대거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 이게 지금 정말 법치주의 맞습니까? 정의, 공정, 상식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클리기처럼 생활비를 받았다라고 뭐 명실공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생활비를 받은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윤건영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 인터뷰에서 용돈 정도로 받은 적은 있지만 이걸 생활비로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정숙 여사가 뭉칫돈 5천만 원의 뭉칫돈을 이 딸 다혜 씨한테 본인이 직접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논두렁식의 보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당시에 이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거의 뺑 둘러싸고 있어서 대통령 내분이 밖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서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입니다. 네, 지금 윤건영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뭐 이상하게 뭐 주변을 통해서 내가 돈 준 거가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집 앞에 평산마을 앞에 하도 유튜버들이 많이 와 있었을 때라서 집을 나갈 수가 없어서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심부름을 좀 시켰던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김영 대변인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네. 범죄가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하지 못한다. 수사를 막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 시기가 왜 이 시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직 전원 수사가 1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 문재인 정권 하였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밝히셔야 되고요. 피의 사실 공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가량 많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최상병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다 침묵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 다 수사했고 2명 구속시켰고 200명 구속시켰습니다. 그것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분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건영 의원의 저 변명도 저는 되게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친척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밖에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밖에 진을 치고 있어서 나가기 어려웠다면서 그 돈을 주고 내보냈다는 건 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실규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이거 지금 지켜보는 것 중에서 제일 씁쓸한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전직 대통령들 계속 조사받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보고 당선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연루됐다는 걸 보는 국민의 심정을 좀 헤아리시고 SNS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유영 대변인 얘기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휴대전화 있으면 돈 얼마든지 집에서 뭐 안방에서 작은 방에서 붙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왜 지인을 통해서 그럼 하느냐? 그것도 이제 약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목조목 제가 너무 발언 기회를 늦게 드린 것 같아요. 꾹꾹 참아다가 확 쏟아내셨는데 피의 사실 공표, 뭐 최혜병 특검 수사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돈이 상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다혜씨 쪽으로 많이 가긴 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한 번,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족 사이니까 돈이 필요할 때 빌리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다혜씨 쪽으로 돈이 갔는데 다혜씨 쪽에서 이걸 빌린 돈이면 갚았으면 갚은 돈도 사실 추적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뭐 5년 뒤에 갚는지 6년 뒤에 갚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도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누나한테 꿀 때가 있고 또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검찰이 저런 조사를 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통장으로 주고받는지 혹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는지까지도 결국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빌린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빌렸다 그러면 가족 간에 차용증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기본적인 이 생활상을 우리가 사회상으로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무슨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위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엮어 넣어가지고 모욕주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돈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런 것들을 가족 간에 뭐 이거 확실하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러면 타이스타젯이 이제 뭐 서너 명이서 표 파는 회사다. 네. 근데 표 파는 회사에서 관리 직원 임원에게 왜 1억씩 가까운 돈을 줍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 회사라면 적게 운영을 해야죠. 대표이사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게 약간 뇌물성이 아니냐 의심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문다혜 씨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돈을 준 적이 없다. 네. 뭐 그때만 그건 받았으니까 그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립생계로 봐야 한다. 근데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결혼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문다혜 씨 이혼 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서 같이 가족과 삽니다. 네. 그때 누가 돈을 냈을까요, 그러면? 뭐 월세를 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다혜 씨가 관련해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 2억 5천만 원의 인세를 지불했는데 그걸 대통령의 책엔 운명이다는데 그걸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이 갑니다. 2억 원은 디자인 값이라고 그래요. 저는 살다가 책 디자인 표지비로 2억 원 받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은 또 빌려준 거라고 해요. 출판사가. 아니 왜 출판사가 문 대통령 책을 내면서 왜 문다혜 씨랑 동거래를 합니까? 그리고 또 왜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지금 뭐 김정수 여사가 줬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가지고 다른 방송 보도에서는 심지어 이게 청와대 재직 시에 줬다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시기가 엇갈려요. 윤건영 의원 말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왜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까?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죠. 근데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들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방어 논리죠.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단순히 모욕주기라고 보기에는 지금 뭔가 수상한 정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정황들이 있으니까 또 수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제 검찰총장 이 후보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하고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탄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현재 다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수사는 다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내가 뭐 명확하게 뭐 보고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만 봤다라고 일단 좀 거리를 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이 뭐 자기적으로 할 여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 배은망덕 수사 신속히
결론내야.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죠. 배은망덕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질문 시간에 하세요. 그거. 왜 이렇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폐륜 수사다, 배은망덕 수사다, 또 정치 공작이다 하려면은 적어도 그 사실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특혜 채용 의혹은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백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배은망덕한 수사다. 정청래 위원장은 요지는 그랬어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다 승진시켜서 승승장구하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조사해? 수사, 검찰 수사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고 장동혁 의원 얘기는 아니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수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정현 의원님. 네, 참 이런 대화 너무 유치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좀 참담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 사람의 검사 경력에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는 주요 보직이 없었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요한 검찰로서의 역할을 한 것, 그것도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배은망덕, 망신주기 같은 감정적 용어로 서로에게 흠집내는 식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의 본질도 놓칠 뿐더러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딸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범죄의 사실과 연루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특혜가 있다거나 불법한 보상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디자인비 2억 너무 비싸다. 근데 시장에 표준 단가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걸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죠. 아버지 책에 디자인을 했는데 왜 2억씩이나 줬지? 이건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검찰이 나서서 불법인 것처럼 엄청난 특혜와 불법이 오간 것처럼 이미 호도하고 언론에 흘린 것. 전 이것에서부터 바로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 사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표이사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례와 또 전례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불법적인 특혜였는가.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는가. 실제로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 상실했고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특혜가 오고 갔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배은망덕하다. 수사 왜 했느냐. 망신주기다. 우리 편 흠집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정현 의원님은 이 대화에 여야가 다 좀 문제가 있다. 본질이 좀 호도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은망덕이란 이런 말로 본질이 오히려 흐려지는데 감정적으로 갈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청문회에서는 누가 참고인으로 초청이 됐었냐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도 여야가 합의하에 참고인으로 초청이 됐었습니다. 다만 어제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관련해서 신무정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휘문고 한 해 졸업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5개 반이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네. 네. 사실 여야가 특히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죠. 아주 건건이 맞붙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부른 채택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 대한 이 사안이었는데 물론 친오빠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한 얘기가 나는 친오빠 모르고 축하난 받은 것도 아니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연락처도 모른다. 1000명이 졸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윤영 대변인 네. 사실 좀 이 부분을 보면 아예 모른다는 지금 취지인 거거든요. 여당은 그래서 합의를 해준 겁니까? 제가 뭐 합의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합의해줬다고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시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음. 배응망덕하다는 표현을 썼고 충성을 했냐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공직을 주는 것을 마치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말은 인사권자가 쌈짓돈 마냥 주머니 속에서 공직을 주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집권하면서 공직을 그런 식으로 주셨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공직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줬다고 하는 게 맞죠.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을 공직 인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자임하는 꼴이라서 저는 이번에는 굉장한 자책골을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인사를 민주당은 그렇게 줬느냐라고 또 공격성 멘트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네. 지각생들이 점점점 네. 지각생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레닌, 또라이, 폭언 치고받다 끝난 국방장관 청문회. 조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였었고요. 여기의 얘기는 국방장관 청문회입니다. 그제 열렸었죠. 그제 있었던 국방장관 청문회 밤 늦게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의원님들 집중 좀 하시죠.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아니.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가만히-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네, 지금 보신 부분이 그제 있었던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파행이 됐죠. 청문회는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파행이 되고 이튿날이었던 어제 다시 한번 이번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죠.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습니까?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야당과 얼굴을 맞댈 생각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선영 의원을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싸웠고요. 이튿날 기자회견장에서 각각 나와서 또다시 사과해, 제명해 라고 맞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어떤 만평이냐? 네, 레닌, 또라이라고 이제 두 거북이가 막 싸우고 있죠. 어디에서?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국회의사당 위에서 민생은
울고 있어요. 네, 울고 있는 민생을 뒤로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역대 최장의 지각생들. 최수영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뼈 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 국회 개원식도 5월에 못하고 이번 9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각해서 해서 겨우 여야 대표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좀 트나 했는데 뭐 레닌 또라이 저는 그래요. 왜 이재명 대표 청문회도 아닌데 왜 레닌이 나왔는지 저도 부적절했다 봅니다만은 민주당도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그건 그대로 치고 계엄 때문에 이 국방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계엄이 될 거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탈탈 털었어야죠. 그래서 입증을 하고 사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그걸 납득시켜야지. 무력하게 해놓고 다시 서로에게 내탁 공방하면 이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너무 민생이 울고 있는 안타까움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 진짜 주인공은 민생인 거죠. 네. 엄마 아빠 싸우고 애는 울고 있어요. 민생이 울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대 최장의 지각생들은 이만 평을 오늘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